지금의 한국 바이오 열풍은 거품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99년에 IT 기업 주가보다 2021년에 IT 기업 주가가 훨씬 높잖아요. 그 버블이 있었을 때도. 많은 기업이 망하겠지만 살아남은 기업은 그렇게 될 거라고. 오늘 책은 바로 K바이오 트렌드 2021입니다. 책에 뭐 해피 드러그라는 단어가 나오던데 네. 그냥 해피 드러그가 뭔가요? 탈모 있으신가요? M자. 탈모가 있다고 해서 네. 삶에 문제는 없잖아요. 잘 살 수 있잖아요. 굉장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는 없잖아요. 건강에 문제는 없죠. 네. 근데 뭐 약간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네. 그런 거 치료하는 약들을 보통 해피 드러그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비아그라 이런 것도 사실 뭐 사는데 큰 문제는 없잖아요. 큰 문제, 네, 뭐 없다고 합시다. 그게 큰 문제가 아니면 큰 문제인데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네, 있겠죠.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데 네. 삶의 만족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네. 뭐 우울증, 산후 우울증 치료제나 네. 뭐 탈모나 아니면 비만 이런 것들을 좀 살을 뺀다거나 머리를 나게 한다거나 이런 쪽의 약들을 해피 드러그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럼 뭐 우리는 한국 바이오 기업 중에서 유의미한 좀 해피 드러거 만든 회사가 있나요? 그 한미약품 같은 데서 이제 다이어트 약품,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으로 개발하던 네. 비만 치료제로 개발하던 네. 이제 약품이 하나 있었는데 이걸 네. 또 다시 최근에 기술 수출을 성공해가지고 네.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고 이건 또 약간 연결되는 건데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고 술을 먹지 않아도 간염에 걸리는 사례가 있어요. 네. 그 원인이 이제 비만 뭐 이런 걸 꼽히고 있는데 네. 정확한 원인도 규명이 안 됐고 치료제도 아직 하나도 없는데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19년, 20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임상 3상에 들어갔던 4개 의약품이 있었는데 임상 3상에서 다 실패했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시장은 계속 커지는데 아직 나온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나오기만 하면 대박이라고 생각해서 그 전 세계 제약사들이 이 후보 물질만 보이면 다 쓸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한 약품도 그 물질도 그 내시 치료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도 해피드러그로 시작했지만 그렇게 발전한 거고 유한양행은 아직 이름도 안 붙인 것들을 팔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1상, 2상, 3상이 있잖아요. 네. 다 똑같은 성공 확률이 아니라 3상이 압도적으로 어려운 것 같네요. 이상이 제일 어려워요. 원래 원래 이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삼상만 가면 다 실패하더라고요. 왜냐면 3상이 다수의 사람인 거잖아요. 네. 2상은 어쨌든 그 어떤 그 약이 필요한 그 환자분에게 소수. 근데 200명 정도인데 이 정도면 해도 통계학적 유의미성은 나오거든요. 이게 낫게 한다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이상이 제일 힘든데 우리나라에서는 3상의 실패 확률이 좀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근데- 1상 통과했다. 네. 이런 거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사실 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네요. 2상까지는 사실 돈이 그렇게 막 감당 안 될 정도로 많이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업체에서도 다 감당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3상에는 3상 하는데 드는 비용은 거의 1조 단위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1조, 제일 큰 회사 매출이 2조 정도인데 네. 특히 벤처들 입장에서 매출 하나도 뭐 변변찮은 매출 안 나오는 데들 많잖아요. 사실 꿈을 갖고 투자하는 그쵸, 것이지만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3상 투자가 그래서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2상까지는 많이 가거든요. 3상은 진입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바이오 쪽은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살아남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근데 한 방이 있잖아요. 살아남은 스타트업은 초대형 규모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리어드가 2002년, 3년까지만 해도 유한양행보다 훨씬 작은 회사였거든요. 근데 타미플루 한 방으로 타미플루도 자기가 다 개발한 게 아니에요. 임상 2상까지인가 하고 로슈에 판권을 넘겼어요. 그래서 매출의 몇 %를 자기가 가져오는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상 후반부까지 했기 때문에 로열티가 높았던 편인데 그거 하나로 지금 세계 10대 제약사로 올라가가지고 렘데시비르니 뭐 이런 것들을 다 개발을 하고 그런 이제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성장을 한 거니까요. 네. 그 길리어드가 네. 200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벤처보다 나을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더나도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 한 번만 딱 개발되면. 네, 그거 한 방에 그죠. 자, 그럼 이제 바이오 좀 투자 얘기로 넘어와서 네네. 우리나라에 좀 시가총액이 좀 큰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형제 있잖아요.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두 군데도 크고요. 네. 그리고 뭐 SK 바이오팜 기대주로 꼽히는 게 뭐 곧 상장하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쪽도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뭐 시젠이나 알테오젠, 제넥신 이런 데들이 좀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녹십자도 이쪽에 좀 해당되는 거죠. 네, 녹십자 코스피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사실
바이오 2대장이라고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이 순서 중요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가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어떻게? 뭐가 앞에 오는지에 대해서 네. 주주분들의 반응이 좀 뜨겁습니다. 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이 더 크지 않나요? 그죠? 그 셀트리온은 좀 있으면 합병한다고 하니까 그런 네. 비슷비슷한 규모 엎치락 뒤치락 정도. 네. 누굴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누구를 먼저 얘기해야 될지는 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 굉장히 그냥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약간 이 한일전 이런 느낌이라서요. 왜요? 예를 들면 뭐 LG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같은 데는 네. 뭐 그렇게 순서를 별로 민감하진 않은데. 근데 주주분들은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저도 바이오가요? 네, 저도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메일로 받고 깨달았습니다. 바이오 왜 민감한 거죠, 그렇게? 일단 개인 주주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에서 여기까지 커가는 대한민국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주주분들의 단결력과 행동력이 함께 하시. 네, 생사고락을 함께 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자, 그럼 애정이죠. 자, 그러면 삼바, 셀트리온 말고 우리가 또 뭐 주목해야 될 회사 뭐 한 3개 정도 있다면. 작년과 올해 들어서 네. 코스닥에서 주가가 많이 오른 회사 하면 이제 시젠과 알테오젠, HLB 이 정도가 많이 올랐을 네. 텐데요. 이 회사들은 시젠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의 업계에서 1인자니까 그리고 매출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으니까 많이 오른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술 수출을 이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약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기술인데요. 이게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는데 왜 플랫폼이냐면 원래 그 병원 가면 링거 맞으실 때 있죠. 네. 링거로 맞아야 되는 약을 엉덩이 주사로 바꿔줄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 약을요. 링거로만 맞을 수 있는 약을 개발한 회사에서 이 기술을 사가지고 이제 엉덩이 주사로 맞을 수 있게 바꿔보려고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신약 같은 경우는 한 번 도입하면 끝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 약을 개발한 회사에도 팔았다가 저 약을 개발하는 회사에도 팔았다가 뭐 하면서 이렇게 로열티도 받을 수 있고 네. 하니까 이거에 알테오젠이 주목을 많이 받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2개밖에 없나? 그럴 거예요. 미국의 할로자입이라는 회사랑 여기랑 2군데 있고요.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다 아시듯이 임상 3상이 진영권 회장이 이제 그 리보세라님의 임상 3상 결과가 좋다고 언급한 뒤로부터 많이 올라갔었죠. 자, K바이오 열풍으로 제약 제휴 종목 주가가 사실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네. 계속 이렇게 오른다고 보세요?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기는 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 초창기 단계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2015년까지만 해도 제약바이오는 그냥 별 관심 없는 분야였거든요. 이제 막 투자를 받아서 그때 투자받은 회사들이 이제 또 꽃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맨날 11월 되면은 왜 노벨상이 안 나오느냐. 항상 그 타령 하잖아요. 우리나라 왜 노벨상이 없느냐. 근데 노벨상은 20대부터 40대까지 연구한 결과로 60 넘어서 받는 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년, 30년, 40년 전에 뭐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 봐야 되는데 20년 전 하면 당장 이제 IMF로 휘청거리던 때고 40년 전은 선진국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투자할 돈이 없었죠. 이제 2000년 이후에 정부가 과학기술에 돈을 붓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뭐 2040년이 넘어서 노벨상이 안 나온다 하면은 좀 약간 이제 그때는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대해 손을 좀 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투자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더 클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바이오도 투자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가 네. 그 2017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됐다고 보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시드를 키우고 이제 벤처들을 육성하고 그러다 보면은 글로벌 제약사처럼 큰 회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웃풋이 나오려면 인풋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군요. 네, 좀 이제 딱 초창기 단계인 셈이죠. 그 진짜 IT만 해도 98년, 99년 IT 버블 때 그쵸. 어땠습니까? 그러면 사실 바이오 투자는 도박이라는 시각이 있잖아요. 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일단 왜 이런 시각이 생긴 거고 바이오 투자는 정말 도박에 가까운 건가요? 도박의 특징이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네. 어렵다. 일반적인 개인이 임상 시험을 모르죠. 모르잖아요. 네. 결과 봐도 전문가들도 몰라요, 사실. 네. 이거는 그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네. 숨겨져 있는 정보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더 도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게임이나 음악이나 핸드폰 이런 거는 실제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약은 뭐가 나왔다 해서 맞아보거나 뭐 항암제를 체험해보겠다고 맞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도박이라는 시각이 생긴 것 같은데 결국 이러려면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그 바이오 투자 같은 경우 자세히 쉽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해외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만나봤을 때는 경영진에 얼마나 주주 친화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는 거고 또 어떻게 할 거라고 네. 뭐 설명하는 솔직하게 말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투자할 때 바이오 종목도 많잖아요. 네. 옥석을 가리기도 어렵고 뭐 임상이든 뭐든 우리가 모르는 영역도 많은데 네. 좀 우리가 그 가장 필요한 기준 바이오 종목에 투자할 때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좀 유념해야 된다. 일단 어떤 걸 하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약도 약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항암제라고 해서 항암제가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진짜 네. 어떤 작용으로 이걸 치료하는지 그리고 이것조차 설명 안 하는 벤처들은 투자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투자를 자기가 아쉬워서 투자 받는 건데 주식시장에 기업 공개한 것도 다 자기가 아쉬워서 한 건데 그런 걸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는 기업에는 좀 네. 크게 관심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식으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는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경영진이 얼마나 이제 주주들께 투자하시는 주주분들께 네. 이제 잘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설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계적 제약사의 이제 길리어드 네. 15년간 적자였다는 대목이 이제 책에 나오던데 지금의 한국 바이오 열풍은 거품인가요? 아니면 싼 구간인가요? 그러니까 한국 바이오가 산업이 미래에 발전할 거는 알겠어요. 그건 누구라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미래의 성장을 땡겨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주가는. 네. 그렇죠. 근데 네. 그래도 99년에 IT 기업 주가보다 2021년에 IT 기업 주가가 훨씬 높잖아요. 그 버블이 있었을 때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 버블과 사라진 종목들이 그걸 다 빨아들이지 않았을까. 네. 바이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기업이 망했지만 살아남은 기업은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럼 살아남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이것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금 저도 살아남는 기업을 제가 알면 저도 다 몰빵을 했죠. 그럼 어디가 사라질까요? 요건 좀 더 쉽잖아요. 살아남는 건 좀 찾기 힘들겠지만 네. 이런 기업들은 사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경영진들이 뭔가를 좀 공시에 충실하지 않고 그런 네. 기업들이 좀 불안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뭐 투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혹자는 바이오 산업에 거품이 잔뜩 꼈다고 한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제약 바이오 종목의 주가 수익 비율 퍼는 100배로서 코스피 평균의 5배를 넘는 수치다. 따라서 현재의 바이오 주식 열풍이 코로나19로 인한 혼란 속 사상 최대 유동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버블이라는 것. 일부 바이오 기업이 도덕성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임상시험 결과가 좋을 것처럼 발표해 개미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으고 주요 경영진들은 주가가 오른 주식을 처분하는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바이오 쪽에 많은 돈이 몰려 있고 네. 그리고 그만큼 거품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가운데 그 거품을 걷어내서 자기 수익으로 취하려고 하는 경영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피해를 개인 투자자 안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바이오 섹터 어쨌든 오늘 주제인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김작가 TV 시청자분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고 네. 한데 그분들이 바이오 투자할 때 네. 조금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아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거품과 경영진 논란과 네. 뭐 이런 것들 다 사실 신산업의 공통적인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산업에 투자하실 때는 어쨌든 기술과 경영진을 볼 수밖에 없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신산업 투자가 스타트업 투자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벤처 캐피털의 심사역들이 보는 것도 기술이 무엇인가와 경영진이 사람이 어떤가 이건데 어쨌든 이제 기술을 먼저 보시고 최고 경영진들이 주주에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하고 좀 의견을 너무 주주에 휘둘려도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일부 바이오 벤처들에서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괜찮은데 주주들이 왜 니네는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 개발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한다고 말을 안 해가지고 주가가 안 오르고 있느냐라고 몰아붙이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너무 휘둘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해야 되는 게 그들의 의무잖아요. 투자받은 사람들의 그렇죠. 의무잖아요. 의무죠. 기술은 기술일대로 주주니까요. 하고. 네. 근데 이제 주주에 너무 휘둘려도 안 되겠지만 네. 주주에게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어쨌든 지금 바이오는 신산업 쪽에 속해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그렇죠. 분야죠. 우리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네. 사실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되게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제 시작한 작은 기업을 뜻하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라는 말이랑 네네. 똑같은 말일 수 네네. 있는 건데
저는 사실 저도 그 30살 초반에 창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또 그 어린 나이 창업하신 분들이 이제 네. 뭐 1인 기업, 2인 기업 네. 이런 것보다 자기 이제 뭐 스타트업이다. 네. 혹자는 이거가 되게 포장된 말이다. 이런 말도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그 벤처 캐피탈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그 CEO라든가 네네. 경영진들 위주로 많이 보잖아요. 네네네. 왜냐면 사실 그게 전부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왜냐면 나머지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네네네.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쪽도 어떻게 보면 그 경영진이 누구인지가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겠지만 네. 바이오는 특히 그러니까 또 기술에 대한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네. 이 바이오 산업이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니다 보니까 네. IT 쪽 스타트업, 문화 쪽 뭐 컬처 쪽 스타트업 이런 데는 대충 보면 알잖아요. 그쵸. 이 기술이 어떻게 하고 이게 뭐 그쵸, 먹힐까? 이런 건 대충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바이오는 그게 쉽지 않은 모양인 것 같아요. 아직 전문가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바이오 섹터 투자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K바이오 트렌드 2021의 우영탁 기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